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에 한 나라의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서랍 속에 하나쯤은 꼭 있는 이 작은 도구, 손톱깎이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세요? 아마 손톱깎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스메키리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맞아요, 스메키리. 이 두 이름, 이게 그냥 다른 단어 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와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두 이름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도대체 누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보시면 정말 명확한 세대 차이가 딱 보이죠? 손톱깎이는 지금 우리들이 쓰는 표준어고요. 그런데 스미키리는 주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이상인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세대별로 다른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세기 한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쫙 들어오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이 손톱깎이라는 신문물이 처음 들어온 거죠. 당연히 물건이랑 같이 일본어 이름인 스메키리도 함께 들어와서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말을 되찾자는 언어 순화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손톱깎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메키리라는 단어는요, 그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1995년에 나온 정부 공식 문서인데요. 순화 대상 용어 목록에 보이시죠? 스메키리가 떡하니 올라와 있고 이걸 손톱깎이로 바꾸자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두 단어, 손톱깎이랑 스메키리를 한번 해부해 볼 거예요. 언어학적으로요. 왜냐면 그 구조를 뜯어보면요. 와, 이게 이렇게 닮았다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점이 있거든요.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직관적이지 않나요? 우리말 손톱깎이는 말 그대로 손에 달린 톱을 깎는 도구이잖아요. 의미가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일본어 스메키리도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손톱을 뜻하는 스메에다가 자르다라는 뜻의 키로에서 온 키리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언어 모두 이 도구가 뭐 하는 물건인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바로 스메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는 건데요. 언어학자들은 이 스메라는 말이 아주 먼 옛날의 끝이나 가장자리를 뜻하던 스마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끝에 달려있다고 해서 스메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가 되네요. 일제강점기 때 스메키리가 들어왔고 해방 후에 손톱깎이로 순화했다. 이야기 끝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쉽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 두 단어의 관계가 단순히 20세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쩌면 손톱깎이와 스메키리는 그냥 빌려오고 빌려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한 뿌리에서 자라난 형제 같은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팩트가 아니라 아주 설득력 있는 언어학적 추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추리의 핵심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손톱, 즉 부분을 가리키는 말. 우리말의 톱과 일본어의 스메가 사실은 뾰족한 끝이라는 똑같은 이미지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행위를 보세요. 우리말 가르다나 깎다, 그리고 일본어 치리. 이것들도 전부 나누다, 자르다는 하나의 개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닌 게 소리의 변화를 보면 더 그럴듯해요.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세요. 톱. 이 트 발음이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어로 건너가 츠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건
언어학교에서는 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톱이 스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르다의 기역 소리가 키리의 크 소리로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우리가 몰랐던 수천 년의 시간이 이 두 단어를 아주 깊은 곳에서 묶어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주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현대 언어학에서는 보통 별개의 단어로 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고대 언어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에 일본어를 빌려옹의 훨씬 이전부터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손톱깎이 하나가 우리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작은 도구를 부르는 이름 하나에 한 나라의 아픈 역사,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그 너머에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고 오래된 언어의 비밀에 대한 가설까지 숨어 있었죠. 정말 이렇게 평범한 물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결국 역사나 언어라는 게 박물관이나 두꺼운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속에 우리 주변의 물건들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쓰는 다른 단어들 속에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놀랍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